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영사 러프입니다. 벌써 7장 베어링 단원까지 왔네요. 베어링 단원은 이전 시간에서 주로 다뤘던 동력 전달 장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HTPQ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처음 혼자 공부하시게 되면 흐름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흐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흐름만 잡아주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베어링 단어는 두 강에 걸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은 기계요소 장치에서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 한번 잡아보고 해석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베어링은 축의 회전을 막지 않으면서 축을 지지하는 기계요소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어링은 크게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축을 이렇게 베어링이 지지하고 있으면서도 축이 회전할 때 베어링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베어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미끄럼 베어링은 축과 베어링 사이에 윤활 유막을 매개로 미끄럼 접촉을 하는 베어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미끄럼 접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안 와닿으신다면 쉽게 말해서 면접촉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축에서의 베어링과 접촉하는 부분인 전월부 표면과 미끄럼 베어링의 표면이 서로 면접촉을 하면서 돌아가는 걸 미끄럼 접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름 베어링은 어떠냐 하니까 구름 베어링은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는 것처럼 베어링에 볼 또는 롤러를 넣어서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이고 이때는 미끄럼 접촉이 아니라 구름 접촉을 하게 됩니다. 미끄럼 접촉이 면 접촉이었다면 구름 접촉은 쉽게 말해서 점 접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나요? 왜 어떤 건 면접촉을 하고 어떤 건 점접촉으로 지지하는 건가요? 라는 의문점 드실 수 있는데 면접촉을 하게 되면 충격에는 좀 더 강한 베어링이 되지만 그만큼 마찰에 의한 동력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고 마찰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만큼 수명도 줄어들겠죠. 반면에 점접촉을 하는 구름 베어링의 경우에는 충격에는 약하지만 그만큼 마찰에 의한 동력 손실이 작고 마찰열도 작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명도 길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어링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구름 베어링에 속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미끄럼 베어링은 간단한 편이고 구름 베어링은 복잡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회전과 충격성 면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끄럼 베어링은 고속, 큰 하중 등에 좀 더 적합하고 구름 베어링은 저속, 작은 하중에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미끄럼 베어링은 보통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제품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이 좋지 않습니다. 반면 구름 베어링은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규격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규격화가 되어 있는 만큼 호환성은 좋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 차이를 좀 비교해 봤는데 느낌이 좀 오셨나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물론 비교 차이점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베어링 개념은 이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본격적으로 베어링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어링 해석은 크게 전월부 응력 해석 부분과 접촉 압력에 따른 발열 및 손실 동력 해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응력 해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전월부 응력 해석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월의 위치가 끝에 있냐, 중간에 있냐에 따라서 끝전월 해석, 중간전월 해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었다고 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동일한 흐름으로 해석은 해 나갈 거예요. 전월부 응력 해석에서 가장 큰 팁은 이 전월부 해석 부분을 외팔보로 두고 해석을 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오른쪽 끝전월 그림에서 여기 부분을 따로 떼내서 해석해 본다고 했을 때 베어링이 축하중을 지지하면서 이런 분포화중이 전월부에 걸리게 될 거예요. 이 분포화중을 베어링 해석에서는 풀이의 간편화를 위해서 전월부 중간에 집중하중이 작용한다 라고 보고 해석해 줄 거고요. 이때 해석 방향을 외팔보로 두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 외팔보 해석에서 보 가운데 집중하중 P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모멘트 M은 P 곱하기 거리 2분의 L 해주시면 되겠죠? 전월부에 걸리는 구피응력 시그마는 Z분의 M에서 축이 중실축이라는 가정하에 단면계수 Z는 32분의 파이 D 세제곱 하면 될 거고 분의 모멘트 M은 P 곱하기 2분의 L로 정리해 주시면 구피응력 완성입니다. 다른 참고서들 보시면 이 부분을 또 따로 식 정리를 해주어서 최종 공식처럼 표현해 두었는데 그런 공식 외워봐야 아무런 이득도 없으니까 공식 외우지 마시고 풀이 흐름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전월부 한쪽만 그림으로 보여줘서 끝전월을 해석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그림처럼 전체적인 끝전월 형상을 보여주고 해석하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지 않으면 이건 뭔가 중간전월처럼 생겼으니까 중간전월이구나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로 많더라고요. 다시 개념 한번 잡아보자면 전월이라는 말은 베어링과 축이 접촉되는 부분이 전월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여기서의 전월은 여기 양쪽 끝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끝전월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때 해석도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월부를 외팔보로 두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왼쪽과 오른쪽 전월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쪽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전체 하중을 P로 두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는 2분의 P만큼 걸리게 되고 이 상태로 외팔보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구피응력 시그마를 보면 단면계수 Z는 똑같이 32분의 파이 D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 모멘트 M은 힘이 이번에는 2분의 P였고 곱하기 2분의 L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보셨을 때 이 두 유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왼쪽은 그냥 단순히 한쪽에 걸리는 힘이 P라고 두고 외팔보 해석을 한 거고 오른쪽은 양쪽을 표현해 주다 보니까 한쪽에 P가 아닌 2분의 P가 걸린다고 표현했을 뿐이지 완전히 동일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말장난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거를 서로 다른 형태라고 두고 저 두 가지 경우의 구피응력의 최종 공식을 외워야겠다 하시면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에서의 구피응력 공식을 알고 있고 전월부의 하중이 어떻게 걸리는지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충분히 외우지 않고 식을 만들어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할 거고 막상 뜯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축이 중실축이 아닌 중공축이 나왔다면 이 공식은 아직 못 외웠는데 하고 그냥 버리실 건가요? 축이 회전체가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주어졌다면 신유형이네 하고 넘어가실 건가요? 억측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요즘 시험에는 이런 단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얘기가 조금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끝전월 해석 이해되셨다면 중간전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끝전월 두 번째 형태의 그림이 중간전월과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전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전월이 축 중간에 있는 경우를 중간전월이라고 불러줄 거고 이런 형태는 보통 이 회전체가 전월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모두를 끼워져서 포크 형태의 회전체가 결합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중간전월을 해석하게 됩니다. 선생님, 회전체가 다르게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종 공식을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단지 풀이하는 접근 방법이 처음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전월일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일 때는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형태일 때는 전월의 가운데를 절반으로 잘랐다고 보고 이 자른 상태에서의 한쪽 부분을 끝전월과 동일하게 외팔보로 두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전월의 가운데를 잘라서 이 오른쪽 부분을 해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하중이 P였으니까 오른쪽에는 절반인 2분의 P만큼 힘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 거리 중요한데 먼저 전월부 전체가 L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오른쪽 절반을 잘랐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체 길이는 2분의 L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집중하중이 가운데에 작용한다고 보기로 했으니까 거리는 4분의 L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셨다면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구피능력 시그마는 Z분의 M에서 Z는 동일하다고 보고 모멘트는 2분의 P 곱하기 거리 4분의 L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떤가요?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면 베어링 응력에서는 축의 전월부 구피응력 해석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구피응력을 해석할 때는 전월부 중간에 집중하중이 작용한다 라고 보고 힘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의 힘과 거리는 최종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힘이 주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직접 식을 만들어서 해석해 주셔야 된다. 또한 단면계수 역시 무조건 중실축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팔보로 두고 해석한다라는 부분만 잘 인지하시면 나머지는 조금만 연습해 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전까지는 하중이 축의 수직인 레이디얼 하중에 대한 구피응력 해석 방법을 공부했다면 지금부터는 힘이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러스트 하중에 대한 해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힘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앞에서 배운 응력 해석과는 조금 다른 발열 및 손실동력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스러스트 하중을 지지하는 저널 형태는 피벗 저널입니다. 피벗 저널은 그림처럼 세로로 축을 베어링과 결합한 형태를 말하는데 스러스트 하중 해석 문제가 나오면 베어링 압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베어링 압력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배운 면압력과 동일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면압력은 면적 A분의 면적의 수직한 힘 Q로 구하기로 했었죠. 베어링 압력도 똑같이 계산해 줄 거고요. 피벗 저널이 중실축이라는 가정하에 면적은 원넓이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 베어링 압력을 왜 구했냐 하니까 바로 발열 계수와의 관계를 물어보기 위해서 구하게 될 거예요. 베어링은 회전하는 축에 결합되는 기계 요소다 보니까 회전에 의한 마찰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이 마찰에 의해서 마찰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마찰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축과 베어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
그래서 각 베어링마다 허용 발열 계수가 있고 우리는 베어링이 이 허용 발열 계수가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발열 계수 어떻게 구할 거냐 하니까 바로 베어링 압력 P 곱하기 속도 V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어링 압력 P는 위에서 면압력과 똑같이 구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속도 V는 우리 이전까지 각속도 오메가 구하는 공식 60분의 2파이 n으로 외우고 있었죠. 각속도와 속도의 관계는 동력학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데 V는 각속도 오메가 곱하기 반지름 R로 구할 수 있고요. 이걸 풀어서 계산해 주시면 60분의 파이 d n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속도는 보통 밀리미터/세크가 아니라 미터/세크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속도를 구할 때는 6만 분의 파이 d n으로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피벗 저널에서는 면 전체에 걸리는 속도를 평균화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름 D 자리에 평균 지름 dm 값이 들어가야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피벗 저널에서의 발열 계수는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계속해서 마찰 손실 동력을 구하는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베어링은 축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마찰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마찰력에 의해서 동력 손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축이 모터에 의해서 순수하게 돌아가는 동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베어링이 결합되는 경우에 손실 동력이 10이 발생한다고 하면 축은 90만큼의 동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흐름 잡히셨나요? 그럼 마찰 손실 동력 어떻게 구하는지 가볼 건데 우리는 항상 H는 T 오메가라고 풀었었죠. 똑같이 접근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추가로 하나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H는 T 오메가라고만 풀이해 왔는데 이 식은 PV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T 오메가로 풀든 PV로 풀이하든 똑같은 답은 나올 거지만 두 가지 식을 모두 알고 계셔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을 써야 빨리 풀릴 수 있을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베어링 단원에서는 토크라는 개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력과 단순 힘, Q힘만 대부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굳이 토크와 각속도를 구해서 동력을 풀이하는 것보다는 회전력 P와 속도 V를 구해서 동력을 구하는 게 좀 더 빨리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동력 H는 PV라는 식은 베어링뿐만 아니라 이후에 배울 동력 전달 장치들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력은 T 오메가로 구할 수도 있지만 PV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끔 선생님, 어떨 때 그럼 T 오메가로 풀어야 되고 어떨 때 PV를 써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다른 식이 아니에요. 그 근거를 보여드리자면 지금처럼 동력 H는 T 오메가라는 식에서 토크 T는 회전력 곱하기 모멘트 거리 2분의 D 또는 반지름 R로 구할 수 있었고 우리 위에서 속도 V는 각속도 곱하기 반지름 R로 구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V는 단순 식 변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두 식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을 써서 동력을 구하셔도 된다. 단지 구하는 속도가 어떤 게 빠르고 어떤 게 느린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중간중간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샌 느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베어링은 응력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발열계수와 마찰에 의한 동력 손실을 물어보는 유형이 나올 수 있더라. 그리고 그때의 발열계수는 PV로 구할 수 있고 각각 베어링 압력 P는
면압력을 구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V는 각속도 곱하기 반지름 R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6만 분의 파이 d n으로 구할 수 있더라. 참고로 이 속도 공식은 물론 최종 공식을 그냥 외우시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아주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종 공식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다음, 마찰 손실 동력 H는 T오메가로 구해도 물론 되지만 보통 베어링 문제에서는 PV로 많이 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H는 T오메가 뿐만 아니라 PV랑도 똑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 칼라저널 해석해 보고 이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라저널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판을 이용해서 스러스트 하중을 지지하는 저널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다판 클러치 배우신 거 기억하시죠? 그 다판 클러치와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해석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해석 방향은 피벗 저널과 동일하게 먼저 베어링 압력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베어링 압력 P는 전체 면적 A1 곱하기 칼라수 Z 분의 힘 Q로 구할 수 있고, 이때 접촉 면적은 디스크판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D2제곱 마이너스 D1제곱으로 구해주셔야 한다는 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똑같이 발열계수 PV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마지막 마찰 손실 동력 H도 동일하게 PV라는 식에서 출발해서 뮤QV로 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깔끔합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긴 했지만 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이론 시간 마무리할 거고요.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얼른 문제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엔드저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엔드저널 문제에서도 발열계수 PV값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점 하나 챙겨가 주시면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널의 길이와 지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처음 보시면 길이나 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할까 하나 싶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발열계수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발열계수 PV를 풀어서 써보면 먼저 베어링 압력, 엔드저널일 때는 투영 면적으로 면적을 구해주셔야 하니까 D 곱하기 L 해주시면 될 거고요. 분의 힘 W에다가 속도 6만 분의 파이 d n으로 구해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식 만들어 주시고 식 정리 한번 해보면 지름 D는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길이 L 값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정보값들 넣어서 길이 L 값 구해주시면 124.88mm다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론 시간 때 말씀드렸다시피 발열계수는 스러스트 저널 뿐만 아니라 레이디얼 저널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발열계수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름 구해볼 건데 지름은 베어링 압력에서 아까 길이 L값 구했으니까 지름 구해볼 수 있겠죠? 넣어서 구해보시면 49.9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소문제는 구피능력을 물어봤습니다. 엔드저널에서 구피능력을 구할 때는 저널 가운데에 집중하중이 작용한다고 보고 외팔보 형태로 구해주면 된다고 했었고요. 값들 넣어서 한번 구해주시면 27.08 메가파스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마찰 동력인데 베어링과 축은 돌아가면서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동력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동력을 구해볼 건데 H는 PV로 구할 수 있었고 회전력 P는 마찰력이니까 뮤 곱하기 W로 구해줄 수 있었어요. 마찰계수와 하중 W 값은 있지만 속도 V 값을 아직 못 구했기 때문에 먼저 속도 V 값 구해주시면
2.35라고 나올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V값 넣고 동력 구해주시면 0.075kW라고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피벗 저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배운 그림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 문제는 읽어보시면 바깥지름과 안지름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베어링이 안지름과 바깥지름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최대 스러스트 하중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문제에서 베어링 압력 값을 줬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베어링 압력 P는 면압력처럼 구해주면 됐었으니까 면적 A분의 수직힘 Q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적 구할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하는데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지만 베어링의 안지름과 바깥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접촉 면적은 디스크 판처럼 중공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공원 면적 4분의 파이 곱하기 D2제곱 마이너스 D1제곱으로 구해주면 될 거고 값 넣어서 구해주시면 12.37kN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찰 손실 동력 H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H는 T오메가라는 식과 H는 PV라는 식을 정말로 똑같이 혼용해서 써도 되는지를 아직까지 못 믿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두 식 모두를 이용해서 한번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H는 PV라는 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볼 건데 여기서 회전력 P는 뮤 곱하기 Q로 구할 수 있었으니까 값 넣어주면 되고 V값 아직 모르니까 구해야 하는데 6만분의 파이 곱하기 DM으로 구해줘야겠죠. dm 곱하기 n 해서 구해주시면 1.18m/s 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위에서 V값 넣고 구해주시면 160.56W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 H는 T오메가라고 풀이해 볼 건데 먼저 토크 T는 뮤Q 곱하기 2분의 dm으로 구할 수 있고 여기에 각속도 60분의 2파이 n 하면 되겠죠. 동력과 토크의 관계로 풀이를 하는 거니까 지름은 미터로 계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넣어서 구해주시면 160.30W라고 나오게 됩니다. 두 값 비교해 보시면 똑같이 나오죠. 뒤에 소수점 값은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값이니까 동일한 값이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인데 칼라저널 베어링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칼라저널 문제는 올해 2024년 필답 시험에서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첫 번째 베어링 압력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제에서 발열계수 값을 주어졌으니까 발열계수로 베어링 압력 구해볼 건데 PV는 0.4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V값 구하면 베어링 압력 구할 수 있겠죠. V는 6만분의 파이 dn으로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평균지름 사용해 주셔야 되니까 평균지름 2분의 D2 플러스 D1 해서 dm값 구해보시면 410mm라고 나올 거고 이 값을 위에 넣어서 V값 구해주시면 5.15m/s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V값 구했으니까 넣고 베어링 압력 구해보시면 78kPa 하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문제 2번 칼라수 Z를 물어봤는데 칼라수는 베어링 압력으로 구하면 되겠죠. P는 판 하나의 면적 A1 곱하기 칼라수 Z 분의 힘 Q로 구해주면 되니까 값들 넣고 Z값 구해주시면 5.82 해서 6개다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손실동력 H는 PV로 구해주는 게 편했으니까 PV로 시작을 해서 뮤QV로 풀이할 수 있었고 값들은 이미 다 구했으니까 넣고 구해보시면 1.85kW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 문제는 설명을 좀 생략하긴 했는데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영상은 베어링 2부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